정보처리 흥달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020년 3회 필기에서 나왔던 문제들을 쭉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물론 과목별로 나눠서 진행을 할 거예요. 제가 예전에 한꺼번에 다 진행을 하려고 했더니 뭐 3시간, 4시간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 3시간, 4시간 동안 어떻게 앉아있어? 못 앉아있지. 그래가지고 한 파트씩 끊어서 강의를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기출문제 풀어보는 거는 정말 중요하다. 왜냐하면 정보처리 기사 같은 경우에는 문제 은행이 있어요. 그 문제 은행에서 선재위원들이 문제를 고르는 거예요. 문제를 골라가지고 이번에는 어떤 걸 낼까? 조금 바꿔서 낼 수도 있고 아니면은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그대로 낼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나왔던 문제들이 문제은행에 있는 거라. 그러니까 그 문제들이 언제 다시 출제가 될지 몰라요. 여러분들 시험 뭐 2회가 될지 3회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 시험에 언제든지 출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기출문제들 여러분들 시험장 들어가시기 전에 꼭 풀어보고 들어가셨으면 좋겠다. 오케이? 이거는 정말 풀어보고 들어가셔야 되는 거야. 너무너무 중요하다. 자, 그러면 우리 1번 문제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소프트웨어 설계 파트예요. 아래의 UML 모델에서 차 클래스와 각 클래스의 관계로 옳은 것은 했어요. 자, 관계, 이런 도형들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해두셔야 된다. 자, 여기가 그냥 선이 아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 선이에요. 자, 이렇게 상속을 받고 있는 거죠. 상속을 받았을 때는 그냥 일반화 관계이다. 그래서 1번의 정답은 일반화 관계가 되는 거예요. 자, 일단 추상화 관계 그리고 상세화 관계 이런 것들을 표시를 할 때는 여기에 이렇게 되어 있고 점점점점점점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하게 된다. 자, 이렇게 추상화 관계, 상세화 관계를 들어가게 되면은 차 클래스에서 만들어진 어브스트랙트 메소드, 그러니까 추상 메소드를 이 버스 클래스에서 상세하게 구현을 해야 되는 거야. 오케이? 자, 그리고 의존관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해서 점점점점점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고, 그리고 집약관계라든가 합성관계, 애그리게이션, 컴포지션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애그리게이션 같은 경우에는 안에가 비어있는 마름모로 표시를 하는 거고, 컴포지션, 합성관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안에가 차 있는 걸로 표시를 해둬야 된다. 자, 요 그림들 다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요것도 문제은행에 있겠지만 이런 것들도 문제은행에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기억을 해주셔야 된다. 자, 2번 보도록 할게요.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검토 방법에 대한 설명이 옳은 것은 했어요. 요구사항 검토라고 하는 거는 내가 고객한테 요구사항을 들었어. 그럼 뭔가 끄적끄적하면서 정리를 해야 될 거 아니라 이 정리한 거 나는 옳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다른 사람이 봤을 땐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래갖고 내 옆에 있는 동료한테 그 문서들을 보여주면서 이게 맞나? 이게 맞나? 이렇게 하는 동료 검토라는 게 있는 거고, 그리고 회의 전에 자료를 나눠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같이 회의하는 거, 이런 워크스루를 하는 게 있다. 그리고 전문가한테 맡기는 인스펙션이라는 게 있다. 자, 그럼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이 세 가지만 아시면 돼요. 자, 리팩토링. 얘는 아예 요구사항 검토 방법에 들어가지도 않아요. 그래서 리팩토링이라고 하는 거는 뭔가 다시 만든다라는 거잖아요. 소프트웨어의 기능은 그대로 둔 상태에서 A 입력했으면 B라는 그 소프트웨어를 그대로 둔 상태에서 안에 있는 소스 코드가 개판이니까 이것들을 다시 예쁘게 만드는 작업. 이걸 보고 리팩토링이라고 한다. 안에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작성자 이외에 전문 검토 그룹이 요구사항 명세서를 상세히 조사하여 결함, 표준입의 문제점 등을 파악한다. 전문가 그룹이라고 했으니까 얘 같은 경우에는 인스펙션이 된다. 얘는 인스펙션이 된다. 자, 그리고 동료 검토 두 번째 거 보도록 할게요. 요구사항 명세서 작성자가 요구사항 명세서를 설명하고 이해관계자들이 설명을 들으면서 결함을 발견한다. 자, 요구사항 명세서를 가지고 내 옆에 있는 사람한테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이게 맞니? 이게 맞니? 이게 맞니? 동료 검토가 맞죠.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내 옆에 있는 이해관계자들한테 설명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2번의 정답은 2번이 되는 거다. 근데 이 내용을 보면은 워크스루인지 동료 검토인지 상당히 헷갈려요. 근데 워크스루 같은 경우에는 문서를 나눠준다. 그러면 워크스루가 되는 거고, 이 문서를 옆에 사람한테 보여준다. 그랬으면은 그건 동료 검토가 되는 거라. 오케이? 자, 인스펙션이라고 하는 거는 자동화된 요구사항 관리를 도구를 이용하여 요구사항 추적성과 일관성을 검토한다. 자동화됐잖아요. 내가 어떤 소프트웨어를 만드는데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을 하는데 누가 도와준다? 컴퓨터가 aided, 도와준다. 그래서 케이스 도구에 대한 설명이다. 인스펙션은 1번에 대한 이렇게 설명이죠. 자, 케이스 도구라고 하는 거는 검토 자료를 회의 전에 배포해서 사전 검토한 후 짧은 시간 동안 검토 회의를 진행하면서 결함을 발견한다. 얘 같은 경우에는 워크스루가 되는 거죠. 워크스루가 된다. 자, 이것들 꼭 정리를 해두셔야 돼요. 케이스나 리팩토링 같은 경우에 요구사항 검토 방법이 아니니까 내 워크스루라든가 아니면 동료 검토, 인스펙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 꼭 정리를 해두셔야 돼요. 오케이? 자, 3번 보도록 할게요.
UI 설계 원칙 중 누구나 쉽게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원칙은 바로 직관성이 되는 거죠. 직관성. 그 유연성 같은 경우에는 뭔가 수정하기가 수월해야 된다는 게 유연성인 거고 딱 봤을 때 아, 여기 로그인이네. 아, 여기 뉴스 나오겠네. 이렇게 직관적으로 되어 있어야 된다. 그래서 3번의 정답은 직관성이 되는 거예요. 자, 4번. UML에서 활용되는 다이어그램 중 시스템의 동작을 표현하는 행위 다이어그램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UML을 그리는 거는 구조 다이어그램하고 행위 다이어그램. 여러분들 종류 알아두셔야 된다고 그랬죠? 너무 많으니까 여러분들 시험장 들어갈 때 정리를 하신 다음에 시험 시작할 때까지만 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머릿속으로 싹 지워주시면 된다. UML 실제로 많이 그리지 않아요. 실무에서 진짜 뭐 어마어마한 시스템을 만든다. 그럴 때나 그리는 거지. 여러분들 만약에 혹시라도 개발자 하고 싶다 그래가지고 자 우리 UML부터 그립시다 그러면은 너 저기 찌그러져 있어 이렇게 되는 거야. UML 사실 좀 많이 쓰이죠. 유즈 케이스 다이어그램 이런 건 그래요. 유즈 케이스 다이어그램이나 이런 것들은 그리는데 보통은 그냥 파워포인트로 만들어 가지고 그런 것들만 하게 된다. 그래서 UML은 시험 볼 때만 이렇게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행위 다이어그램이라고 하는 거는 뭔가 동작을 일으키는 거잖아요. 동작을 일으키는 거, 유즈 케이스 다이어그램. 어떤 액터가 일으키는 거니까 얘는 동작을 나타내는 거고 시퀀스 다이어그램, 어떤 시간적인 순서에 따라서 나타내는 게 바로 시퀀스 다이어그램. 그리고 활동 다이어그램, 뭔가 활동하는 것 같잖아요.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행위 다이어그램에 들어가는 게 맞아요. 근데 이런 배치 다이어그램 같은 경우에는 구조적 다이어그램인 거죠. 구조적 다이어그램하고 그 행위 다이어그램하고 여러분들 정리를 조금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정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4번의 정답은 배치 다이어그램. 얘는 구조적 다이어그램이다. 자, 먼저 구조적 다이어그램 같은 경우에는 외워두셔야 돼요. 클래스 다이어그램, 컴포넌트 다이어그램, 객체 다이어그램. 요거 세 개는 굉장히 중요하고 곁가지로 배포 다이어그램 이런 것들도 있다. 그리고 실기에서 한번 나왔어요. 패키지 다이어그램이라고 나왔는데 패키지 다이어그램은 이런 것들을 묶은 거예요. 묶은 게 바로 패키지 다이어그램이다. 컴포지트, 구조 다이어그램 이런 것들도 있다.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객체가 어떻게 생겼느냐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 게 바로 이런 구조적 다이어그램이다. 자, 그리고 행위 다이어그램 같은 경우에는 활동 다이어그램, 가장 중요한 유즈 케이스 다이어그램, 그리고 상태가 어떻게 바뀌는지 상태 다이어그램, 시퀀스 다이어그램, 커뮤니케이션 다이어그램, 인터랙션 오버뷰 다이어그램, 그리고 타이밍 다이어그램. 자, 이런 것들 보면은 뭔가 객체가 행동을 할 것 같은 거 그런 게 바로 행위 다이어그램이에요. 이런 거 문제 종종 출제가 되니까 구조적 다이어그램하고 행위 다이어그램 여러분들 꼭 구분해서 기억을 해주셔야 된다. 뭐 막 외울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들 시험장 들어가서 그 쭉 정리된 것들 그 문제만 먼저 냅다 참는 거야. 그래가지고 한 문제 맞추실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자, 5번 보도록 할게요. 객체 지향에서 정보 은닉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은 제가 요거 아마 지난 시간에 설명을 드렸을 거예요. 정보 은닉, 뭔가 숨기는 거죠. 자, 뭔가 숨길 때는 캡슐화 시켜야 된다. 그래서 5번의 정답은 인캡슐레이션 하고 5번의 정답은 1번이 되는 거예요. 이게 캡슐화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콘택 600이라는 그런 알약 아세요? 그 콘택 600 그 약을 이렇게 까보면 캡슐을 이렇게 까보면은 그 안에 무수하게 작은 알갱이들이 막 들어가 있어요. 근데 나는 이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몰라도 돼. 그냥 그거 먹고 감기만 나면 되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 것들은 그 제약사에서 숨겨야지. 그래서 캡슐화를 시켜야 된다. 그래서 정보 은닉하고 가장 밀접한 연관이 있는 거는 캡슐화, 인캡슐레이션이다. 자, 클래스라고 하는 거는 객체를 만드는 거고 메서드라고 하는 거는 어떤 동작을 말하는 거죠. 자, 클래스에는 멤버 변수라는 게 있고 그리고 메서드라는 게 있어요. 자, 멤버 변수라고 하는 거는 그 객체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값. 나를 하나의 객체로 봤을 때 제 이름이 있죠, 주민번호 있죠, 키 있죠, 더 이상 잘하지 않으니까, 그리고 몸무게 있죠, 눈 있죠, 시력이 얼마인지 그런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자, 이런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은 멤버 변수라고 하는 거고 내가 움직인다, 뛴다, 밥 먹는다, 잔다 이런 것들은 동작이잖아요. 그런 것들은 메서드에 해당을 한다. 자, 인스턴스라고 하는 거는 이 클래스 이런 하나의 객체를 만들었어. 조물주가 인간의 틀 하나를 만들었어. 그리고 나서 한 명씩 한 명씩 뿅뿅 탄생을 시키는 거야. 그러면 그게 하나의 인스턴스가 된다. 그러니까 사실 나는 하나의 인스턴스인 거고 나를 만든 그 조물주의 틀 그런 것들은 그 클래스가 되는 거예요. 객체가. 그래서 붕어빵 아시죠? 붕어빵 틀은 클래스가 되는 거고 붕어빵 틀에서 붕어빵이 하나씩 생산돼. 그런 것들을 보고 인스턴스라고 한다. 그래서 다른 것들도 뭐 교과서로 조금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것들 많이 쓰이거든. 그리고 정보 우닉하고 인캡슐레이션, 캡슐하고는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거 꼭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오케이? 자, 6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객체 지향 설계 원칙 중 서브 타입은 어디에서나 자신의 기반 타입, 상위 클래스로 교체할 수 있어야 함을 의미하는 원칙은 일단 객체 지향 설계 원칙 5가지가 있죠. 요 5가지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해두셔야 된다. 그리고 여기서 설명하는 거, 만약에 이렇게 상속관계를 이루고 있을 때, 이렇게 상속관계일 때 이 부모 클래스를 자식 클래스가 대체할 수 있어야 되는 원칙이다 라고 하는 거는 외워야지 못 죽었어. 리스코프의 원칙이다. 그래서 6번의 정답은 3번 리스코프의 원칙이 되는 거예요. LSP가 된다. 아마 실기에는 그냥 써도 되는데 필기 같은 경우에 영어로 나오게 될 거예요. 그래서 영어로도 조금 기억을 해두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냥 넘어가면 아쉬우니까 객체 지향 설계 원칙 5가지 한번 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어떤 거 나올지 몰라요. 근데 가장 많이 나오는 거는 리스코프 치환의 원칙이 가장 많이 나오게 될 거다. 자, 일단 단일 책임 원칙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객체를 만들 때, 객체를 만들 때 이 객체는 하나의 기능만 수행해야 되는 거, 그게 바로 단일 책임의 원칙이다. 막 여기다가 막 이 기능 넣고 저 기능 넣고 막 그 기능 넣고 그럼 좋을 것 같죠? 안 좋아. 그래서 하나의 뭐 데이트에 관련된 거다. 그럼 날짜에 관련된 거면은 날짜에 관련된 것만 넣는 거고, 그리고 스트링 관련된 거다. 그럼 스트링에 관련된 것만 넣는 거고, 그게 훨씬 더 좋은 객체 지향 설계 원칙이라는 거죠. 그게 단일 책임 원칙이고, 그리고 개방 폐쇄 원칙 같은 경우에는 이 소스 코드, 이것들을 수정을 하지 않는 상태에서 이 객체를 수정하지 않으면서 기능을 추가할 수 있어야 된다. 그게 바로 개방 폐쇄 원칙이다. 자, 리스코프 치환의 원칙 같은 경우에는 부모 클래스를 자식이 대신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게 리스코프 치환의 원칙이다. 자, 그리고 인터페이스 분리의 원칙. 인터페이스가 여러 개 있는데 내 쪽에서 구현하지 말아야 될 인터페이스는 구현하지 말아야 된다. 그런 것들이 인터페이스 분리의 원칙이다. 자, 그리고 의존성 역전의 원칙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어떤 데 의존하고 있어. 근데 그 의존하는 사람이 마음이 휘까닥휘까닥해. 그런 거는 의존하지 말아야 된다. 그런 게 바로 의존성 역전의 원칙이다. 의존하는 그 클래스가, 그 객체가 자주 변경되지 않는 거, 그런데 의존을 해야 된다는 게 바로 의존성 역전의 원칙이다. 그래서 5가지 여러분들 기억을 해두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리스코프 치환의 원칙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시험에 나올 수 있으니까 꼭 기억을 해두셨으면 좋겠어요. 자, 7번 보도록 할게요. 럼바우의 객체 지향 분석과 거리가 먼 것은 일단 뭐 럼바우의 객체 지향 분석도 있는 거고 자콥슨도 있고 그리고 부치 이런 사람들도 있었죠. 자, 일단 럼바우의 객체 지향 그런 분석이라고 하면은 격동기를 떠올리셔야 돼요. 럼바우라는 양반이 소프트웨어의 격동기에 살았어. 그래서 격동기에 살았다. 격은 아니고 객체예요, 객체. 그래서 객체 모델링, 그리고 동적 모델링, 기능 모델링 이렇게 3가지. 객체 모델링, 동적 모델링, 기능 모델링 아닌 거는 정적 모델링이 되겠네요. 그래서 4번에 정적 모델링을 딱 찍으시면 돼요. 격동기를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된다. 그래서 객체 모델링 같은 경우에는 객체 다이어그램을 이용하는 거고 동적 모델링 같은 경우에는 상태 다이어그램 써드릴게요. 객체 다이어그램 그리고 동적 모델링은 상태 다이어그램 그리고 기능 모델링 같은 경우에는 흐름도 D, F, D가 사용이 된다. 이것도 같이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부치의 뭐 객체 지향 이렇게 나오면은 미시적, 거시적 나오면은 부치이고 자콥슨 나오게 되면은 걔는 유즈 케이스예요. 유즈 케이스라는 단어가 들어갔다. 그럼 자콥슨이 되는 거고 부치, 그 미시적, 거시적 나왔다. 그러면은 그 부치가 되는 거다. 이것도 같이 곁들여서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다. 오케이? 자, 8번 보도록 할게요. 디자인 패턴 중에서 행위적 패턴에 속하지 않는 것은 얘도 행위적이 있어. 구조적도 있고. 그래서 그 디자인 패턴 같은 경우에 시험에 종종 출제가 되니까 아까 전에 그 UML 있었잖아요. UML하고 그 디자인 패턴하고 여러분들 시험장 들어가시기 전에 쭉 정리를 하는 거야. 그리고 나서 시험 시작할 때까지 보는 거죠. 그리고 시험지를 딱 받으면은 그거부터 찾아요. 그리고 나서 머릿속으로 싹 지우시면 돼. 실무에서 디자인 패턴 사용하긴 해요. 사용하긴 하는데 정말로 쓸모 있는 것들, 팩토리 패턴이나 아니면은 싱글톤 패턴, 옵저버 패턴 이런 것들만 사용하는 거지 뭐 다 사용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뭐 실무로 개발자를 하실 분들이 많지가 않으니까 그냥 쭉 정리한 다음에 머릿속으로 싹 지우시면 돼요. 이거는 외우는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오케이? 자, 일단 행위적 패턴이라고 그랬으니까 어떤 객체가 행위를 할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옵저버 패턴, 뭔가 동동동동 떠다니면서 남의 거를 염탐을 해야 돼요. 그래서 1대 다 같은 경우에는 옵저버 패턴이에요. 그리고 상태가 변화하는 거니까 얘 2개는 행위적 패턴 같아. 근데 커맨드하고 프로토타입 패턴하고 조금 헷갈리네. 정답은
프로토타입 패턴이다. 어떤 거를 만들어 놨으니까, 뭔가 만들어 놨으니까 8번의 정답은 3번 프로토타입 패턴이 되는 거다. 그리고는 정말로 시험장 들어가시기 전에 달달 머릿속으로 암기하시지 마시고 시험장 들어가시기 전에 초치기 해가지고 맞추시는 게 딱 좋아요. 오케이? 자, 종류 한번 보면 생성 패턴에는 팩토리 패턴, 싱글턴 패턴, 어브스트랙트 팩토리, 그리고 빌더, 프로토타입 이런 것들이 있다. 뭐 공장처럼 찍어내는 거, 그리고 하나만 쓰는 거, 객체를 여러 개 생성시키는 게 아니라 하나만 쓰는 싱글턴 패턴. 이 두 개는 실무에서도 많이 쓰이는 패턴이니까 뭐 싱글턴 같은 경우에는 실기에서 썰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그리고 구조 패턴 같은 경우에는 많아요. 그래서 어댑터 패턴이라든지 브릿지 패턴, 컴포지티브, 컴포지트 이런 것들도 있고, 그리고 데코레이터, 파샤드, 플라이웨이트, 프럭시 이런 것들도 있다. 자, 그리고 행위 패턴들도 많은데 행위 패턴들도 마찬가지로 중요한 것만 알아두시면 돼요. 이터레이터 패턴이라든가 옵저버 패턴이라든가 이런 것들만 좀 머릿속으로 정리를 해두시고, 이터레이터 계속 연관되어 있는 거 쭉쭉쭉쭉 나오는 게 이터레이터고, 옵저버 동동동동 떠다니면서 보는 거. 그래서 옛날에 스타크래프트라는 게임이 있었어요. 그 게임 보면은 프로토스에 옵저버라는 게 있어요. 그 유닛이 있는데 걔를 만들면은 상대방 진영을 동동동동 떠다니면서 그것들을 감시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뭔가 감시한다는 역할이 옵저버 패턴이다. 1대다, 감시, 뭐 이렇게 나오면 옵저버 패턴이라고 보시면 된다. 뭐 여러 가지가 있죠. 템플릿 메서드, 인터프리터, 그리고 이터레이터,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것들은 그냥 쭉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주시면 되고, 옵저버 패턴 이런 것들은 충분히 나올 수 있으니까 한 번 더 머릿속으로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어요. 자, 9번 보도록 할게요. 객체 지향 소프트웨어 공학에서 하나 이상의 유사한 객체들을 묶어서 하나의 공통된 특성을 표현한 것은 클래스죠. 하나의 객체를 만드는 거니까 그게 그 객체를 만드는 게 클래스가 된다. 그래서 9번의 정답은 2번 클래스가 되는 거예요. 자, 트랜잭션은 상관없는 거죠. 트랜잭션이라고 하는 건 데이터베이스에 쓰이는 건데 하나의 일 처리를 말하는 거죠. 내가 내 친구한테 1,000원을 줄 때 내 통장에서 1,000원 빠지고 내 친구 통장에 1,000원이 들어가는 거, 그 하나의 일련의 절차를 트랜잭션이라고 한다. 시퀀스라고 하는 건 그냥 순차적으로 되어 있다는 거고, 그리고 서브루틴이라고 하는 거는 함수. 얘는 함수를 얘기하는 거죠. 함수나 혹은 메서드. 서브루틴이나 함수나 메서드나 하나의 작은 일 처리를 처리하는 거라서 서브루틴, 함수, 메서드 다 동일한 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10번 보도록 할게요. 자료 흐름도 D, F, D의 구성 요소로 옳은 것은, 자료 흐름도라고 하는 거는 내가 만든 자료가 뭔가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 어떤 자료, 이런 터미널이 있는 거고 그것들이 움직이겠죠. 이 움직이면서 어떤 데서 처리가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처리가 되게 된다. 자, 처리가 된 다음에 어떻게 할까요? 그 다음에 요것들을 어디다가 저장을 하겠죠. 내가 만약에 회원가입을 하겠다 그러면은 여기에 자료가 뭐가 들어올까요? 나의 이름, 아이디, 패스워드, 전화번호,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자료들이 들어왔을 때 그것들을 어떤 처리를 해야 돼요. 회원가입을 하기 위해서 그 패스워드를 암호화시킨다든지 이런 처리를 한 다음에 그걸 데이터베이스에 넣어야지. 그래야지 뭔가 처리가 되는 거니까. 자, 요 그림들도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된다. 그래서 찾아보면은 프로세스, 데이터 플로우, 데이터 스토어, 커멘트는 주석이니까 아닌 거고, 프로세스, 데이터 플로우, 데이터 스토어, 그리고 터미네이터, 여기 있는 단말, 얘가 맞는 거죠. 그 10번의 정답은 2번이 되는 거다. 데이터 딕셔너리, DD는 자료 사전인 거고, 그리고 여기서는 미니스펙도 아니죠. 그래서 10번의 정답은 2번이라는 거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된다. 자, 그리고 요게 나왔으니까 일단 구조적 설계에서는 그 절차 지향 언어 구조적 설계를 할 때는 자료 흐름도 DFD라는 거하고 데이터 딕셔너리 그리고 미니스펙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 그리고 구조적 설계는 하향식 설계라는 거, 상향식 설계는 객체 지향 설계, 요것도 꼭 같이 곁들여서 기억을 해주시면 참 좋겠다. 그래서 10번의 정답은 2번인 거고, 우리 자료 흐름도 종류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프로세스, 뭔가를 처리하는 거, 그거는 이렇게 타원 형태로 표시를 하게 돼요. 그림 나올 수 있으니까 꼭 기억을 해두셔라. 그리고 자료 흐름, 데이터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그냥 선으로 이렇게 표시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흘러간다. 자, 그리고 자료 저장소, 어떤 데이터가 저장되는 저장소는 짝대기 이렇게 2개 긋고 저장소 이름을 이렇게 써놓으시면 된다. 자, 그리고 단말, 최초의 그 데이터들이 만들어지는 거, 그 자료의 출처와 도착지를 표현한다. 해서 그냥 박스, 네모 박스로 이렇게 단말 이름을 만드시면 된다. 자, 종류들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해두시고 옆에 있는 표기법까지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요 시험에 종종 나오니까 꼭 알아두셔야 된다.
오케이? 자, 11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UML에서 시퀀스 다이어그램의 구성 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다이어그램 문제 엄청 많이 나오네. 자, 일단 시퀀스 다이어그램이라고 하는 거는 시간의 흐름대로 처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것들이 어떤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쭉 처리가 된다. 그래서 어떻게 처리가 되고 뭐 이렇게 처리가 되고 이런 것들이 바로 시퀀스 다이어그램인데, 일단 시퀀스 다이어그램에 해당하는 거는 이런 생명선들이 들어가는 거고, 그리고 이것들이 어떻게 실행될 때 이렇게 활성 박스가 들어가는 거죠. 자, 그리고 확장이라는 건 없어요. 그래서 확장이라는 건 없고, 메시지라는 게 있다. 그래서 어떤 메시지를 보냈을 때 어떤 거를 받느냐, 점점점점점점 해가지고 이런 동기 메시지가 있고, 받지 않는 비동기 메시지가 있고, 그리고 이런 식으로 자체 메시지, 자, 이렇게 자체 메시지 이런 것들도 있다. 그래서 11번의 정답은 3번. 확장이라는 거는 없다. 그래서 생명선이나 실행이나 메시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확장이라는 거는 시퀀스 다이어그램에 있지 않다. 시퀀스 다이어그램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뭔가 처리되는 게 바로 시퀀스 다이어그램이고, 이런 요소들을 포함하고 있다는 거. 유즈 케이스 다이어그램하고 시퀀스 다이어그램이 많이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그 두 부분은 여러분들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자, 12번 보도록 할게요. 다음 내용이 설명하는 디자인 패턴은, 객체를 생성하기 위한 인터페이스를 정의하여 어떤 클래스가 인스터화될지는 서브 클래스가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다. 뭔가를 퍽퍽 찍어내는 거, 그런 것들을 보고 우리는 팩토리 패턴이라고 한다. 팩토리 메서드 패턴. 그리고 버처 컨스트럭처 패턴이라고 한다. 그래서 가상으로 생성시키는 패턴이라고 한다. 자, 이런 것들은 팩토리 메서드 패턴이다. 뭐 외우는 수밖에 없어. 이거는 어쩔 수가 없어. 이걸 뭐 쉽게 설명할 수도 없고, 그래서 UML이나 아니면 디자인 패턴 같은 경우에는 뭐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냥 외우는 수밖에 없다. 그래서 여러분들 좀 외워주셨으면 좋겠어요. 오저어 패턴은 동동동동 떠다니는 거고, 비지터 방문하는 거, 이런 것들도 알아두셨으면 좋겠다. 12번의 정답은 3번 팩토리 메서드 패턴이다. 자, 13번 보도록 할게요. 객체 지향 소프트웨어 설계 시 디자인 패턴을 구성하는 요소로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디자인 패턴이라고 하는 거는 GOF의 디자인 패턴 23가지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 가지 디자인 패턴을 만들 수가 있다. 내가 개발자로 근무를 하면서 뭔가 좋은 방법을 만들어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자, 그런 디자인 패턴들은 무수히 많이 나올 수가 있는데, 그 디자인 패턴을 만들었을 때 구성 요소로서 가장 거리가 먼 것을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일단 디자인 패턴을 만든다는 거는 어떤 문제가 있으니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만든 게 바로 디자인 패턴이라는 거죠. 그래서 문제 및 배경이라는 게 있다. 자, 그리고 어떤 사례를 가지고 이런 것들을 만들었느냐, 이런 것들을 적어줘야 되겠죠. 그런 사례라든가, 그리고 이런 것들을 다른 사람들이 쓸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니까 그런 샘플 코드, 이런 것들을 만들어줘야 된다. 그래서 샘플 코드 이런 것들도 있어야 된다. 근데 개발자 이름은 뭐 지 자랑하려고 하나? 그래서 개발자 이름은 여기에 들어가지 않는다. 뭐 정 쓰고 싶으면 위에 주석에다 쓰겠지. 이응직이했습니다. 그렇게 쓰겠지만 보통 개발자 이름은 이런 데 들어가지 않는다. 그래서 문제 및 배경. 그러니까 디자인 패턴이니까 문제가 있으니까, 그리고 문제 및 배경 넣는 거고, 그리고 사례, 어떤 사례 있다. 그리고 샘플 코드를 넣어줘야지 사람들이 적용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13번의 정답은 개발자 이름. 뭐 자랑하려면 넣고 안 넣어도 되는 거다. 자, 14번 보도록 할게요. 다음 가로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했어요. 일단 컴포넌트 설계 시에는 뭐 설계하는 방법 많으니까 외워야지. 뭐 협약에 의한 설계이다. 여기는 협약이라는 게 들어가게 된다. 그리고 또 알아두시고, 협약에 의한 설계 같은 경우에는 선행 조건하고 결과 조건, 그리고 불변 조건, 이런 것들이 들어간다는 것도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지금 여기에 협약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협약에 의한 설계는 어떤 것이 있느냐, 그렇지 않은 것을 골라라 라고 했을 때 선행 조건, 결과 조건, 불변 조건, 그리고 이응직, 이렇게 집어넣으면은 이응직을 딱 골라내실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선행, 결과, 불변 조건, 요거 세 개도 같이 암기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14번의 정답은 협약에 의한 설계이다. 프로토콜은 약속이에요, 약속. 그래서 통신할 때 프로토콜 많이 공부를 하셨죠? 통신할 때 약속, 이런 것들이 프로토콜이고, 패턴, 어떤 패턴으로 이루어질 거냐, 관계, 쓸데없는 거잖아요. 어쨌든 협약에 의한 설계, 이것도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해두셔야 된다. 자, 15번 보도록 할게요. 요구사항 분석 시에 필요한 기술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일단 요구사항 분석을 한다는 거는 내가 그 소프트웨어를 만들어 줄 거예요. 어떤 A라는 회사에 소프트웨어를 만들어 줄 거예요. 그러면은 이 회사가 처음에 요구한 사항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요구사항이 있었으니까는 돈 들여가면서 어떤 소프트웨어를 만들겠죠. 그러면은 이 A라는 그 회사에서 사용하고 있는 그 프로세스를 개발자들이 알아야지, 기획자들이 알아야지
이 A라는 회사의 요청사항을 그대로 만족시켜 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A라는 회사로 가가지고 너네 어떤 것들이 필요하니 뭐 면담을 한다든지 인터뷰를 한다든지 설문을 한다든지 그리고 기존에 있는 시스템을 분석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요구사항을 분석할 수가 있겠죠. 오케이? 청취와 인터뷰 그런 것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해야 된다. 그 다음에 분석과 중재기술 지금 어떤 시스템을 쓰고 있는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분석하고 중재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설계 및 코딩 요구사항을 분석한 다음에 어떻게 하죠? 설계한 다음에 구현하는 거죠. 지금 첫 번째잖아요. 분석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설계 및 코딩 기술 같은 경우에는 구현 단계에서 나오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15번의 정답은 3번. 설계 및 코딩 기술 같은 경우에는 구현 단계에서 진행이 된다. 자, 관찰 및 모델 작성 기술. 그래서 내가 거기 가서 직접적으로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나왔으니까 설계 및 코딩 나왔으니까 폭포수 정의되는 거, 폭포수 방법에 의해서 프로세스 되는 거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처음에 계획을 해야 되겠죠? 어떤 소프트웨어를 만들 거야. 그래서 계획 단계가 있을 거고, 이 계획 단계에서는 비용이라든가 아니면은 타당성, 이런 것들을 조사를 하겠죠. 자, 그 다음에 분석 단계. 이 분석 단계에서 실제 그 회사에 가가지고 인터뷰를 한다든지 아니면 그 시스템을 분석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분석서가 만들어지게 될 거예요. 자, 분석한 다음에 어떻게 한다? 설계를 진행을 하게 된다. 자, 설계를 진행을 하고 나서 그 설계서를 바탕으로 구현을 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구현을 진행을 한다. 자, 구현한 다음에 당연히 테스트를 수행을 해야 되는 거고, 테스트가 끝나면 유지운영. 자, 유지운영을 진행을 해야 된다. 자, 그래서 비용이 가장 많이 드는 단계는 유지운영 단계예요. 그리고 계획, 분석, 설계, 구현, 테스트, 유지운영. 요거 꼭 기억을 해두셔야 된다. 저희 또 나왔으니까 또 하나 더 알아볼까요? 나선형 모델이라는 게 있었어요. 나선형 모델이라고 하는 거는 위험 분석이 들어간 거. 특이하게 4단계인데 처음에 계획을 한 다음에 어떤 요구사항을 분석한 다음에 여기서 위험 분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구현을 하고 여기서 평가를 하는. 자, 이렇게 나선형으로 돌아가고 있다. 그리고 위험 분석이 들어간다는 거 꼭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자, 그리고 프로토타입 모델이라는 것도 있었어요. 프로토타입 모델이라고 하는 거는 샘플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용자한테 이렇게 만들어줄까요? 이렇게 만들고 나서 그럼 좀 더 확장을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까요? 이렇게 하는 게 바로 프로토타입 모델이다. 자, 이렇게 하면서 폭포수 모델부터 나선형하고 프로토타입까지 알아봤어요. 전혀 쓸모없는 것들을 알아봤지만 시험에 나온 거니까 1과목뿐만이 아니라 5과목에서도 이런 것들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런 것들 문제풀이 하면서 마지막으로 머릿속으로 다 정리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쓸데없는 거 제가 괜히 설명드리지 않아요. 정말 쓸데없는 거는 제가 개발할 때 얘기가 정말 쓸데없는 거고 이런 것들은 정말 쓸데 있는 거니까 꼭 알아두셔야 된다. 하나 더. V모델. 자, V모델도 있었죠. V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개발이 진행이 되니까 이렇게 테스트를 하는 거죠. 그래서 단위 테스트를 하고 그 다음에 통합 테스트하고 시스템 테스트하고 인수 테스트 진행을 하게 된다. 그래서 단위 테스트, 개발자가 테스트하는 거예요. 그것들을 통합하는 테스트이고 시스템 테스트 같은 경우에는 기능 테스트하고 비기능 테스트 이런 것들을 진행을 한다. 그리고 인수 테스트, 돈 받아야 되니까 인수 테스트를 진행을 하는데 알파 테스트, 베타 테스트 이런 것들이 대표적이다. 알파 테스트, 베타 테스트, 알파 테스트는 개발자하고 사용자하고 같이 하는 거, 그리고 베타 테스트는 개발자 빠진 상태에서 사용자만 하는 거 이런 것들도 같이 곁가지로 정리를 해두시면 여러분들 필기 합격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 정말 믿어 의심치 않을 거예요. 오케이? 자, 16번 보도록 할게요. 애자일 기법에 대한 설명으로 맞지 않는 것은 일단 맞지 않는 거 골라보고 그 다음에 애자일 기법 조금만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너무 많은 정리를 하면 여러분들 막 머릿속으로 헷갈리시겠지만 중요하니까. 자, 1번. 절차와 도구보다 개인과 소통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그래서 개인이라고 하는 거는 개인을 막 이렇게 위해주고 이러는 건 아니고 그 개인의 역량을 보는 거예요. 아주 골치 아픈 거 이게. 그래서 소통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이거 맞아요. 그 다음에 계획에 중점을 두어 변경 대응이 난해하다. 이건 폭포수지, 폭포수. 폭포수가 물이 쭉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물이 쭉 떨어지니까 다시 거슬러 올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계획하고 분석하고 설계하고 구현할 때 다시 설계 쪽으로 올라갈 수 없게 한다. 그래서 변경 대응이 난해한 거는 폭포수 방법이 되겠죠. 그래서 16번의 정답은 2번이 되는 거예요. 애자일 기법 같은 경우에는 계획이나 문서에 치중하기보다는 소프트웨어에 치중을 하자. 그게 바로 애자일 기법이다.
자, 3번. 소프트웨어가 잘 실행되는데 가치를 둔다. 맞죠? 그 다음에 고객과의 피드백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고객과 계속 의사소통하는 거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다. 자, 일단 애자일 기법의 종류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익스트림 프로그램이라든지 아니면은 스크럼이라는 것도 있었죠. 스크럼이라는 것도 있었고 FDD 이런 것도 있었고 크리스탈 패밀리. 자, 이런 것들도 종류에 해당을 한다. 자, XP의 5가지 원칙, 그리고 12가지의 이런 거 있었어요. 그래서 5가지, 용기, 단순성, 피드백, 존중, 그리고 또 의사소통, 이런 것들이 있었다라는 것도 여러분들 기억을 해두시면 좋고, 그리고 스크럼 같은 경우에는 매일 15분의 회의를 하고, 스플린트라는 단위를 통해서 30일, 그 정도의 산출물을 낼 수 있게 해야 된다. 이게 스크럼이었죠. XP가 나오면은 아마 5가지 원칙이 나올 거고, 12가지 그런 것도 나올 거예요. 그리고 스크럼은 15분 하고, 스플린트 단위로 프로젝트를 수행한다.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될 거다. 이런 것들은 그냥 그런 것들이 있다라고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오케이? 자, 17번 보도록 할게요. 자료사전, 데이터 딕셔너리. 사전에서 자료의 반복을 의미하는 것은 외워야지 적었어요. 그래서 17번의 정답은 3번. 반복을 할 때는 이렇게 중괄호를 표시해가지고 반복을 표시하게 된다. 자, 그러면은 자료사전 요거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17번의 정답은 3번이고 같다 이렇게 하는 거는 자료의 정의를 말하는 거예요. A는 B이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자료의 연결을 의미하는 거고 가로 같은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이렇게 자료 선택 같은 경우에는 각가로 이렇게 해가지고 A 혹은 B 이렇게 A, B 선택할 수 있는 거. 자, 그리고 자료의 반복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중괄호로 표시를 해주게 된다. 자, 그리고 주석 같은 경우에는 곱하기 해가지고 자료의 설명을 표시를 해주게 된다. 자, 이것도 잘 나오니까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어떤 거 나올지 몰라요. 얘 나올 수도 있고 얘 나올 수도 있고 얘 나올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해두셔야 된다. 오케이? 자, 18번 보도록 할게요. 나 이 문제 정말 마음에 안 들어. 미드레어 솔루션의 유형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했어요. 미드레어 아마 지난 시간에 정리를 해드렸을 텐데 위키피디아 기준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미드레어라고 하는 거는 중간에서 뭔가 도와준다라는 개념인데 나는 이게 정답이 왜 웹서버인지 나 아직까지 이해를 못하겠다니까. 왜냐면 웹서버라는 것도 와스하고 비슷해요. 와스 같은 경우에 동적인 거를 처리하는 거고 웹서버 같은 경우에 정적인 거를 처리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로그인을 한다. 그러면 아이디 패스워드 넣고 엔터를 빵 때리게 되면은 와스에서 DB에 연결을 해가지고 그 데이터가 맞는지 안 맞는지 이런 것들을 보게 되거든요. 그리고 웹서버 같은 경우에는 이미지를 뿌려준다든지 이런 그 일을 하게 돼요. 근데 그 IIS라고 있어요. 그 IIS라고 그 MS사에서 만든 그 ASP 돌아가는 게 IIS라고 하는 건데 얘 보통 웹서버라고 하거든요. 근데 얘는 와스 역할까지 해. 웹서버 역할도 하고 와스 역할도 해. 근데 왜 얘가 웹서버인지 난 당체 이해를 못하겠어. 바트 그러나 못 적었어요. 위키피디아 기준에 웹서버는 그게 해당하지 않으니까 외워주셔야죠. 와스라든가 RPC, 원격 리모트 콜, 그리고 ORB 이런 것들이 있다.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제가 지난 시간에 7가지 설명을 드렸는데 MOM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있으니까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해두셨으면 좋겠다. 데이터베이스 접속하는 거라든가 MOM이라든가 RPC 이런 것들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나올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나온다고 하면은 웹서버 나오면 그냥 아유 얘구나 라고 딱 찍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계속 지금 2번째 출제가 되고 있는데 난 참 이해를 못하겠어. 어쨌든 웹서버라는 게 정답이라는 거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된다. 뭐 어디 가서 저 놈이 저랬대 라고 하지 마세요. 좀 그러니까 어쨌든 문제가 있어. 문제적 문제야. 웹서버라는 거 정답이라는 거. 오케이? 자, 19번 보도록 할게요. 코드의 기본 기능으로 거리가 먼 것은 코드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만드는 소스 코드 말고 여러분들 뭐 순차 코드라든가 아니면 그런 거 복합 코드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었죠. 그 코드에 대해서도 정리가 지난 시간에 정리를 해놨으니까 그것도 여러분들 꼭 정리를 해서 시험장에 들어가셨으면 좋겠어요. 코드 한 문제씩은 꼭 나오니까 여러분들 꼭 정리를 해주셔야 된다. 코드라고 하는 거는 막 연상 코드 이것들이 이 코드를 보면은 연상될 수 있어야 돼. 이런 식으로 표준화되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 코드만 보면 저쪽 그 시스템에서 어떤 거구나라고 알 수 있어야 되게 이렇게 표준화시켜야 된다. 표준화시킬 수 있어야 되고 분류할 수 있어야 되고 그 코드를 보고 식별할 수 있어야 돼. 근데 코드가 복잡하면 안 되겠지. 이게 무슨 QR코드도 아니고. 그래서 코드는 단순해야 된다. 그래서 19번의 정답은 1번이 되는 거고 코드, 뭐 순차 코드라든가 완전 순차 코드라든가 이런 것들 여러분들 시험에 나오니까 꼭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뭐 10진 코드 이런 것들도 있었어요. 그리고 대중소 분류하는 것들도 있었으니까 그런 것들도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해두셔야 된다. 한 문제 이상 꼭 나오니까 꼭 알고 정리해가지고 들어가셨으면 좋겠어요. 아까 전에 디자인 패턴이라든가 UML이라든가 이런 코드들 여러 가지 있으니까 이런 것들도 같이 써가지고 시험장 들어가실 때만 싹 보고 머릿속에 싹 지우시면 된다. 오케이? 자, 20번 보도록 할게요. 케이스, 컴퓨터 에이디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거를 누가 컴퓨터가 에이디드 도와준다라는 그런 도구인 거죠. 이 도구에 대한 설명으로 거리가 먼 것을 한번 골라보도록 할게요. 자, 1번. 소프트웨어 개발 과정의 일부 또는 전체를 자동화하기 위한 도구이다. 뭔가 쉽게 만들기 위한 그런 도구이다. 그래서 문서 작성하는 도구도 있는 거고 개발자를 좀 도와주는 도구 이런 것들도 전부 다 케이스에 들어가는 거다. 자, 표준화된 개발 환경 구축 및 문서 자동화 기능을 제공한다. 뭔가 도와주는 거잖아요. 도와주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작업 과정 및 데이터 공유를 통해 작업자 간의 커뮤니케이션을 증대시킬 수 있다. 이것도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을 도와주는 거잖아요. 소프트웨어 만드는 거를 뭔가가 도와주는 거기 때문에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기 때문에 얘도 마찬가지로 케이스 도구에 해당을 한다. 자, 2000년대 이후 소개되었으며 객체 지향 시스템에 한해 효과적으로 활용된다. 얘가 아니죠. 얘는 케이스 도구 같은 경우에는 발표된 거는 1970년대예요. 그리고 실제로 막 쓰이기 시작한 건 1980년대 중반부터 쓰이기 시작했고 1980년대 중반이면은 그 객체 지향 설계를 막 쓸 때는 아니에요. 물론 나오긴 했지만 막 쓸 때는 아니다. 그래서 다른 것들, 절차 지향도 마찬가지로 도와줄 수 있는 게 바로 케이스라는 도구이다. 그래서 4번, 2000년대 이후도 아니고 객체 지향 시스템에서 한정돼서 쓰이는 것도 아니다. 그래서 케이스라는 거는 전체적으로 도와주는 거. 절차 지향도 지금 개발하고 있는데 프로그램 언어 1등이 뭔지 아세요? 프로그램 언어 1등은 C 언어예요. C 언어, 자바, 파이썬. 얘가 1, 2, 3등을 번갈아 가면서 하고 있는데 거의 C 언어가 1등이에요. 근데 절차 지향의 대표적인 언어는 C 언어이다. 근데 C 언어 도와주는 도구가 없을까요? 있기 때문에 얘는 말도 안 되는 거다. 그래서 20번의 정답은 4번이 되는 거다. 오케이? 그래서 우리 소프트웨어 설계 쪽에 있는 20문제를 전반적으로 한번 다 살펴봤어요. 여기서 아마 토시 하나 틀리지도 않고 나오는 내용들이 있을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전반적으로 문제를 전부 다 파악하고 시험장에 들어가셔야 돼요. 정말로. 이건 좋겠다 이게 아니라 여러분들 꼭 그렇게 해주셔야 된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의 합격을 응원하니까 제 목표가 여러분들 합격이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쓸데없는 거 설명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좀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것들은 머릿속으로 좀 기억을 해두시고 정말 쓸데없다, 외워야 된다. 이거는 설명을 드리고 싶어도 정말 쉽게 설명을 드리고 싶어도 쉽게 드릴 수가 없어. 외우는 거기 때문에. 뭐 외우는 방법을 설명드릴 수도 없는 거고 초치기를 외우시면 돼요. 그건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UML이라든가 아니면 디자인 패턴, 그리고 코드 이런 것들은 나중에 살면서 쓸 데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정리해가지고 시험장 들어가시기 전에만 싹 한번 외워주시고 그 문제들 막 빨리 찾아가지고 푸신 다음에 나머지 것들 천천히 풀어주시면 된다. 자, 끝말이 좀 길었는데 자, 이번 시간 여러분들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고 우리 다음 시간에 또 웃는 얼굴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